인플레이션 설명드리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를 잠깐 좀 보실게요. 네. 제가 오늘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좀 짧고 굵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가져왔고요. 제가 주말 특강하고 노란톡에는 계속적으로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최고의 핫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플로우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인플레이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수요 공급 법칙은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으셔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간단합니다. 수학에서 덧셈 뺄셈에 일단은 해당을 하는데 수학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하면 수학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낮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일단은 이 개념을 안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쉽게 일단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물건의 가격, 물건은 유형과 무형을 가리지 않는 물건의 가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지칭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국가는 이 경제는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상향하게 돼 있냐면 산업이 발전을 하죠. 뭐 예전에는 뗏목하고 옛날 일입니다만 뗏목하고 뭐 마차 이런 걸로 운행을 했었고 뭐 가내수공업이나 이런 걸로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사실은 그런 조그마한 산업에서 지금은 뭡니까? 글로벌적으로 공장도 세우고 설비도 설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되고 뭐 요즘에 AI 로봇들도 일단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의학의 발달로 인구도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무조건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는 우상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서 부침은 조금 있죠. 뭐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IMF가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기지 사태라든가 리만 사태라든가 이런 부침이 있지만 큰 추세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는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계, 기업, 정부, 세 경제 주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돈이 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가계, 기업, 정부로 돈이 돌면서 이거는 이제 화폐 금융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저께 제가 스노우볼 효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 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을 주먹만한 크기로 일단 만들고 그거를 굴리면서 굉장히 큰 눈사람의 그런 공 모양이 되죠. 이게 스노우볼 효과인데요. 경제학에서 통화량을 설명할 때 이 스노우볼 효과를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통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화폐죠. 화폐 같은 경우에도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인구가 늘면서 통화를 계속 찍어냅니다.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통화량이 이 세 가지 경제 주체, 가계기업 정부를 돌면서 통화량이 증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수요 공급 법칙에서 자, 공급이 많아지죠. 화폐, 통화량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그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뭐 30년대 30년 40년 전에 1960년대 70년대 1억이란 돈이 지금 2021년 1억의 기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1억이란 돈으로 아파트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는 쉬운 얘기로 택도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제는 항상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오르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을 하고 물가는 오른다라는 개념을 일단 잡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서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좀 아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로써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끌고 가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비용이 끌고 가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에 보시다시피 수요가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많아졌어요. 경기가 좋죠.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요. 기업들도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합니다. 경제 선순환이죠. 기업은 상품을 더 많이 팔게 되고 사람들은 월급이 더 많아져서 그 상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서 고용을 늘리고 월급을 더 많이 줍니다. 이게 경제 선순환이고요. 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통상적으로 좋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비용, 코스트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죠.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상품을 제조를 하려면 그 상품의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자, 이 기름값과 원자재의 비용이 전부 다 오르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비용이 오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값이 2,000원이었다. 근데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라면이 뭐 2,500원, 3,000원으로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진 월급은 뭐 월 300만 원으로 동일한데 식품의 가격 혹은 생필품의 가격들이 오르면 내 월급은 그대로이지만 내 월급이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월급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다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이 지금 다운이 됐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를 합니까? 자, 제조품이 딱 만들어지면 이 비용을 우리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죠. 소비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로 제가 노란톡에서는 나스닥 선물 차트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2008년 이후로 우리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막 뿌려댔습니다. 자, 제가 적절한 비율을 좀 하나 가지고 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방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었는데 서울 강남으로 올라와서 5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저 사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저 사람 굉장히 잘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이 아파트를 대출로 거의 80% 90% 대출로 다 산 꼴입니다. 우리가 자산 같은 경우에 회계학적으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 지금 서울 강남에 50평짜리에 살고 있는 내 자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많이 늘었나요? 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까지는 안 가도 일단 미국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지금 했기 때문에 빚으로 지어진 경제 성장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그럼 국가 부채가 문제냐? 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말 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일단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다 발생을 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만 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다라는 거,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통상적으로 좋다,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제가 하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기는 괜찮은 겁니다. 경기는 괜찮으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태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이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이런 플로우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유가하고 원자재 가격, 특히나 이제 공급망 마비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 예, 현재까지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현상은 연결돼 있다라는 걸로 제가 조금 마무리를 가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 주말 특강 5주 차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부채, 미국 부채, 한국 부채, 그리고 한국의 가계 부채, 그 버블, 자산에 대한 버블, 이게 어떻게 꺼질 것인가, 우리나라의 자산에 대한 버블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으며 이게 어떤 위기점을 시사를 하는가, 어떤 시그널 시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5주 스페셜 강의는 주말 특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이 면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요, 트렌드가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알지 않고서는 어떤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방송, 신세계 리턴즈 방송 시청 잘 해주시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